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매수해도 되냐 물어보시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의 순간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 달에 35만 원, 이 주식을 모으면 19억을 만들 수 있다. 아, 굉장히 자극적인. 그게 테슬라 같은 기업이 아니라 네. 구독자 24만 명의 이제 재테크 채널 이제 운영하고 계신데, 현재 미국 증시 어떻게 보세요? 미국 주식 투자 위주로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현재 미국 증시라고 하면 네. 많이 힘든 시기다. 네. 혹은 더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매수해도 되냐 물어보시면 네. 당연히 저는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당연히. 네. 왜요? 주식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바닥에는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게 작년 대비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기업들 보면은 매출이랑 이익이 늘어난 기업들은 또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지상까지 내려왔다. 네. 1층 로비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데 네. 근데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이게 근데 1층인데 지하로 가는 엘리베이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보통 건물의 지하 몇 층까지 있게요? 지하 뭐 2층, 3층? 그죠? 아니면 한 5층까지 내려가는 데도 5층까지? 있죠. 네. 많이 내려가면 거기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내려갈지언정 그래도 우리는 지상까지 내려온 상태니까 여기서 굳이 매수를 안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를 봐야 될 건 이 건물이 몇 층짜리 건물이냐. 네. 그래서 저는 한 63빌딩 건물에 서 있다면 네. 지하 5층 내려오더라도 타볼만 하다. 눌러서 지하 5층인데 내가 가려는 목적지는 63빌딩의 63층이야. 네. 그럼 63층 눌러놓고 있으면 언젠가 다시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런 생각으로 지금 투자해서 차곡차곡 뭐 적립식으로 모아 가신다면 네. 오히려 지금이 기회의 순간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사는 게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거 사야 되나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63빌딩인지 5층짜리 건물인지를 그렇죠.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네. 개인 투자자가 찾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도 ETF를 많이 투자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투자처라고 보면 우선 기업보다는 산업을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하향 산업인지 상향 산업인지를 봐야 되는데 하향 산업으로 요즘 대표적인 게 PC가 있죠. 개인용 PC 같은 경우가 델이랑 이제 인텔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델은 작년 대비 출하량이 20%나 감소를 했어요. 그렇다면 개인 PC는 그렇게까지 이제 매력적인 산업이 아닌. 그래도 PC계에서는 그래도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서 그 기업을 보면 이게 지금 상향은 아니잖아요. 그런 내가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은 이건 5층짜리 건물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고 상향 산업이라고 보면은 우선 전기차가 우선 대표적이겠죠. 요즘엔 중국의 침투율을 보면 20%가 넘어서 이제 30%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10% 안팎으로 돼 있고 미국은 작년까지만 해도 한 자릿수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앞으로 더 늘어날 가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수요 공급이 늘어나면 관련된 기업들은 더욱더 매출이랑 늘어나겠죠. 그리고 2030년 되면 어떤 기업에서는 가솔린 차량은 아예 안 만들겠다. 네. 전기차만 판매하겠다는 기업도 있고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나라들도 지원해주는 전기차는 뭐 정해진 운명 같은. 네. 그죠. 그래서 이런 상향 산업이 있다면 지금 내가 탑승해서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좀 더 내려가더라도 63빌딩을 목표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쪽으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어느 산업에 포함되어 있나 네.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 좀 개인 투자자가 투자할 때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지표라든가 뭐 주식 매수 타이밍 알려줄 수 있는 경제 지표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보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매수 타이밍을 측정한다 그러면 좀 거리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흐름을 놓치면 안 되니까 제가 보는 뿌리는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가느냐 혹은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경제 흐름이 바뀔 테니까 그 흐름 안에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매출을 꾸준히 내는지 순이익은 증가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겠죠. 그래서 실제 기업으로 들어간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전기차의 침투율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좋은 거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늘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좀 더 가까운 면을 봐야 돼요. 이런 와중에 이제 기준금리가 좀 더 내려가고 양적 긴축이 아니라 완화 스탠스로 가고 이런 것들이 받쳐준다면 당연히 매수 타이밍이 오는 거니까 이거를 같이 봐서 이제 매수를 잡아야겠다를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경제 지표만 보고 판단하기 좀 힘들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어떤 특성을 봐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페님은 이제 지금 주식 포트폴리오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저는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네. 배당, 성장, 채권, 원자재에서 4가지 자산군을 가지고 있고 네. 4411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네. 비중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성장주의 40%, 배당주의 40%, 네. 채권과 원자재가 10%씩 돼요. 네. 다 전체를 틀어서 말씀을 드리면 10% 넘는 종목은 없어요. 네. 가장 많으면 10%인데 그게 3가지 종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저는 S&P 500을
네. 미국의 전체 시장이 상승한다는 걸 믿고 투자를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저는 배당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네. 제 노후 자금이 좀 꾸준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배당은 SCHD라는 ETF에 네. 10%를 넣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원자재 쪽에서 금에 10%를 넣고 있어요. 네. 금에 요즘 보면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와서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네. 성장주가 요즘 까먹은 돈을 금이 좀 만회를 많이 해주고 있고 그리고 SCHD도 1년 평균으로 보면 거의 보합 상태예요. 네. 그래서 성장주에서 좀 많이 내려온 한 15에서 18%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네. 요게 좀 채워줘서 저는 한 자릿수 정도 하락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자, 배당이 40%, 성장이 40%, 채권의 10%, 원자재 10%에서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증시에서 조금 방어선을 잘 지켰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다른 영상 보니까 한 달에 35만 원, 이 주식을 모으면 19억을 만들 수 있다. 아, 굉장히 자극적인 썸네일이 하나 봤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그게 뭐 테슬라 같은 기업이 아니라 저는 지수 추종 ETF를 투자를 거의 많이 해요. 그래서 S&P 500을 말씀드린 건데 네. 그게 어떻게 19억이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35만 원씩 꾸준히 매달 투자를 하면은 네. 30년 뒤에 19억이 되는데 그 기준이 깔린 계산식은 연에 13% 상승하고 네. 지금 현재 한 12% 정도 상승하거든요. 과거 10년 평균 정도 내보면 네. 그럼 좀 떨어졌죠. 네. 근데 그때는 13%였고 그리고 이제 배당이 한 1.5% 정도 돼요. 네. 그리고 배당 성장률이 매년 9% 성장하니까 이 배당까지 계속 재투자하면 30년 뒤에 19억까지 올라가게 돼요. 네. 배당을 재투자하지 않으면은 그냥 내가 35만 원씩 꾸준히 S&P 500에 넣었다. 그러면 한 15억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복리라는 게 정말 대단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뒤로 갈수록 그 격차가 엄청 커져요. 네. 워런 버핏도 보면 80세 이후에 벌어들인 수익이 전체 수익의 90%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뒤로 갈수록 그 복리에 복리가 붙어서 수익이 좀씩 커지니까 네. 장기 투자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미국이 네.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탈세계화로 가고 있고 미중 패권 전쟁, 중국이 진짜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을 해야지 그죠. 사실 이게 수익이 이렇게 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의견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의견도 가능하죠. 네. 그래서 제가 자산 배분할 때 성장주에는 이제 미국도 담지만 신흥국도 담는 게 좋아요. 당연히 지금은 미국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미국에 투자할 시기고 그리고 패권이 뭐 하루아침에 딱 바뀌는 게 아니고 네. 서서히 바뀌어갈 테니까 네. 저희도 투자를 미국에서 중국으로 좀씩 옮기든지 네. 아니면 저는 좀 좋아하는 국가 중에 하나는 인도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비중을 좀씩 높이셔도 좋고 이건 내가 앞으로 이제 국가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거다. 네. 그리고 GDP를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 하면서 비중을 좀씩 조율하시면은 네. 미리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 그 시간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피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미국의 우상향을 여전히 계속 좀 믿고 계시는 그죠? 것 저는 같네요. 웬만하면 바뀌지 않는다라고 아.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남은 12월 2023년 미국 주식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FOMC가 이제 한 번 남아 있는데, 남았죠. 네. 그게 이제 0.5%를 올린다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네. 이야기니까. 빅스텝. 네. 그렇게 올리고 나면은 이제 다음에 문제가 하나 남는 거는 중국인 것 같아요. 네. 중국 봉쇄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좀 더 강하게 진행되면 관련된 거기에 이제 제조업 산업들이 좀씩 타격을 받겠죠. 네. 지금 애플이 타격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애플의 이제 아이폰 주력 기업인 이제 폭스콘이 이제 생산량이 이제 600만 대가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4분기 매출이 좀 꺾일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애플한테는 좋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그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제조 기업들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4분기는 이제 중국의 봉쇄가 어느 정도 풀리는지를 지켜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4분기 실적이 1분기에 나올 텐데 요게 이제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건 이제 12월 달에는 기준금리 이외에는 크게 뭐 바뀔 만한 변수는 많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2023년에 돈은 혹시 어디로 좀 이동한다고 보세요? 2023년 내 부를 늘릴 수 있는 V 시그널 혹시 네. 뭐가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런 시그널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채권이 좋대 하고 내가 채권에 들어가면 나중에 주식이 좋을 때는 주식을 못 사요. 네. 지금의 시기를 말씀드리면 기준금리가 내년 3월까지 인상을 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기준금리가 인상하고 거기서부터 떨어지는 시점에는 채권에 투자를 하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올라갈 때는 예금을 좀 넣어야 되고 그리고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경기가 좀 좋지 않으니까 부동산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이자도 떨어지니까 돈은 이제 레버리지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갈 때는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이라 제조업이 좋아지니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준금리에 따라서 이동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예금 넣었다가 몇 달 뒤에 채권 넣고,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좀 떨어지고 나면 부동산으로 갈아타야지 하면은 그걸 다 쫓아서 매번 트래킹하면서 투자하기는 개인 투자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에 들어가서 2년 만기인데 1년 만에 부동산 시대가 왔어. 그럼 그걸 또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좋다고 들어갔지만 수익은 다 못 챙기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내년에 좋다 해서 쫓아가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산 배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시그널에서 어느 게 속도가 더 빨리 나는지에 따라 내가 투자하는 금액을 좀 더 어느 쪽으로 비중을 조금씩 늘려볼까?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얼마 전에 출간신 책에서 진짜 부자들에게는 투자와 사업이 당연한 일상이고 삶에서 분리될 수 없는 평생 직장과 같은 것이라고 이제 강조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보다 투자가 매력적인 이유는 뭐라 생각하세요? 사실 올해를 겪어보신 분들은 투자가 좋은 답안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2020년 하신 분들은 꼭 투자는 해야 된다. 이런 열풍이었지만 지금은 여기 아니야. 반대. 우린 그냥 예금이나 하자. 이런 네.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네. 우선 예금을 말씀드리면 예금이 지금 5%, 6% 나왔다가 갑자기 어제 기사를 봤더니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떨어지고 특가 상품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은 이제 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다는 얘기도 되고, 은행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고 빨리 정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적금은 앞으로 이제 5년 뒤에도 이제 5%가 있을까 하면은 없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한 2, 3%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 예적금으로? 그거는 좀 아니거든요. 우리가 1, 2년 전에 봤어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데 예금 이자는 그걸 쫓아가지 못했으니까 그런 투자는 투자가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투자를 하려면, 돈을 벌려면 이제 사업이나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부자들은 꼭 보면은 돈의 끝자락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물건을 사는데 부자들은 물건을 주고 돈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돈은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는데 부자들은 꼭 그 끝에 있더라고요. 돈을 취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보통 사업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혹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그 사업가 옆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투자자였던 거예요. 그 투자자는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수익을 쉐어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은 투자자 혹은 사업가니까 우리가 소비자가 아니라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해야지 부의 자리에 이동하게 되는 거니까 이동하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업을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해보자 하면은 좀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 초기 투자 자금도 들어가니까 이런 투자 자금을 최대한 줄이는 형태로 하려면 사업이 아니라 투자를 먼저 접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부자는 어떻게 소비하는가 해서 책에서 월급이 아닌 자산 수익으로 소비한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거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있어요. 네, 거기서 본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분의 말은 우리가 월급을 받았어. 그러면 이걸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한 다음에 그 투자에서 나온 수익으로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자산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서 이제 불어난 돈 중에 일부를 쓰는 형태를 써야지 자산이 차곡차곡 불어서 복리를 일으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월급을 300만 원 받았어요. 이 300만 원 받은 걸 가지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그냥 사 먹으면 그대로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으면 그 배당받은 금액으로 커피를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돈은 그대로 자산으로 머물러 있고 이제 추가로 이제 올라갈 여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배당을 주니까 이거를 이제 커피 사 먹을 돈까지 우리가 넣으려면 꽤 많은 시간이 들리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예를 들면 리얼티인컴에 3천만 원을 넣어두면 매일 우리가 스타벅스 커피 한 잔씩 먹을 수 있는 돈이 나와요. 월배당을 주는 기업인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럼 3천만 원을 모으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악물고 3천만 원 모을 때까지 커피를 안 먹는 거죠. 그렇게 한 1년이 걸렸다 쳐봐요. 그럼 1년 뒤에는 내가 돈 안 들이고 평생 스타벅스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년을 참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그 금액을 빨리 모으는 게 중요하니까 소비를 좀 줄여서라도 그 끝점에 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스타벅스 주식을 샀는데 배당으로 이제 그걸 이제 커피를 먹어요. 근데 스타벅스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선정할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한데요. 스타벅스 주식이 아니라 리얼티 인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타벅스는 제가 요즘에 좋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아, 왜요? 스타벅스가 작년인가요? 이제 커피값을 올렸어요. 네. 몇 년 만에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인플레가 왔는데, 이제부터 더 인플레가 더 격하게 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커피값은 내리지 않을 거고, 그러면 기업의 순이익은 점점 좋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좋아지는 기업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재무제표를 보면 스타벅스는 꽤 괜찮은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전망이 있는 기업이라면 투자를 해야죠. 근데 주가가 잠깐 떨어질 때는 좀 그래도 커피 마시면서 여유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해 알 수 없는 위기까지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면 이제 가장 먼저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해주셨는데, 지금부터 자산 배분에 신경 쓴다면 적어도 다음 경제 위기에는 내 자산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죠. 우리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 경제 위기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럴 때 많이 빠지니까 지금 현재도 많이 빠졌고, 경제 위기가 한 10년에 한 번꼴로 온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누구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위기긴 한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어요. 무조건 온다는 거죠. 경제 위기는 한 10년에 한 번꼴로 무조건 와요. 그럼 언제가 올지 모르는데 무조건 오니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언젠가 큰 병을 걸려요, 무조건. 그렇다면 당연히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받으면서 그 큰 병에 걸릴 걸 미리 대비해서 검진해서 치료를 하겠죠. 그래서 완치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당연히 큰 병이 걸릴 걸 아니까 보험에도 가입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큰 병이라는 걸 경제 위기라는 글씨로 바꾸는 순간 우리는 준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오니까 준비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 그래서 건강검진 받는다는 얘기는 투자에서는 자산 배분을 하고 리밸런싱을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하시는 게 건강검진이고, 보험을 가입한다는 건 채권과 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갖고 있는 게 보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좀 해놓으시면 내가 나중에 큰 병이 걸려도 완치를 할 수 있고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산 배분을 꼭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요즘 월드컵 시즌이니까 축구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한테 공격수라고 하면 성장주가 공격수예요. 그리고 미드필더 역할을 해주는 친구는 배당주. 수비수는 채권이고 골키퍼가 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성장주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골 넣는 걸 관심 갖고 보고 골을 많이 넣어야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모두가 공격수를 할 수는 없죠. 그렇죠. 5골을 넣는데 6골을 내주면 진 거예요. 그렇죠. 본진 털리면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그 본진은 지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응원석에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투자는 감독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성장 배당 채권 원자재 중에서 어떻게 비중을 나눌까? 4-4-1-1을 할까? 3-3-2-2를 할까? 이런 식으로 비중을 나눌 뿐이지 수비와 골키퍼가 없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꼭 자산 배분 원칙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만약에 이제 브라질 같은 공격형이면 이제 성장주에 좀 강하게, 맞아요, 이탈리아 같은 이제 방어 이제 중심이면 채권과 원자재 이런 쪽에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겠네요. 자, 단기 투자는 또 노답이라고 이제 얘기하셨던데, 사실 단기 투자로 돈을 버는 투자자분들도 있고, 사실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시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답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게 뭘까요? 단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라고 봐요. 저도 그건 뭐 확실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 책에는 누구나 투자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설명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수익 내시는 분도 있죠. 특출나게 투자를 잘 하시고 경제를 잘 읽고 그리고 타이밍이나 이런 거를 잘 맞추시고 기술적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투자를 하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저를 비롯해서 그런 투자를 잘 못해요. 혹은 5번 성공하고 2번만 실패해도 손해가 더 크게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간단히 예를 들면 직장인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9시부터 3시 반이면은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점심시간이랑 쉬는 시간에서 1시간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봐요. 근데 전문 투자자분들은 24시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낚시꾼이면 바다에 낚싯대를 던져서 1시간 만에 대어를 낚아야 되는 거고, 전문 투자자는 24시간 넣어놓고 고기만 올라오길 기다리면 돼요. 그럼 개인 투자자는 그 1시간 만에 낚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운은 한두 번만 쫓아올 뿐이고 한 1년, 2년 넘어가면 당연히 24시간 넣어놓은 그 전문 투자자분들이 더 많은 고기를 낚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낚시꾼인 줄 알고 제가 던졌는데 이런 낚시꾼이 아니라 고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전문 투자자분이 아니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투자는 노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돈을 벌긴 쉽지 않다. 네. 자, 이제 축구 시즌이잖아요, 지금. 네. 월드컵. 손흥민 선수가 이제 세계 시장으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의 연봉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이제 책 속 질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좀 시사하는 것 같은데, 넓은 시장에서 이제 투자하는 것이 당연히 뭐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기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해외 투자를 좀 넓히고 싶어도 방법이 좀 익숙치 않은 분들 있잖아요. 언어도 그렇고. 네. 좀 무엇부터 좀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선 해외 투자는 해야 된다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거기 손흥민 선수를 책에 넣은 게 손흥민 선수가 국내에서 K리그에서 뛰었으면 네. 지금의 가치와 그리고 지금의 능력을 다 발휘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더 큰 네. 시장으로 가야죠. 그죠. 세계 시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의 연봉과 가치를 인정받는 거니까 우리도 투자도 국내만 바라볼 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수익을 높일 수 있고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GDP 1위인 미국이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저는 국내보다는 해외 투자를 더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를 투자하려는데 좀 꺼려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무조건 영순위로 먼저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연금저축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S&P 500 지수를 연금저축으로 투자를 먼저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게 왜냐면 미국에 직접 S&P 500을 투자하는 것보다 세금 혜택도 더 많고 직장을 다니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마다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거는 한도가 있기 마련이니까 1년에 1,800만 원까지밖에 안 되고 그리고 세액공제는 연 400만 원까지 돼요. 아, 그거밖에 안 되니까 우선 이거는 다 챙기시는 게 좋고요. 연 400만 원이면 그래도 한 달에 한 30 얼마씩 넣는 거니까 그 정도로 내 노후를 위해서 적금 들어둔다 생각하고 S&P 500을 국내에서 투자하시는 걸 먼저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성장업과 메가 트렌드 네. 세 가지 뭔가요? 아, 메가 트렌드라고 제가 거기에 써놓은 게 있는데 투자를 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단기적인 거 말고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해서 제가 세 가지 꼭지를 적은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인구 변화예요. 인구가 얼마 전에 80억이 넘었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탑2라고 할 수 있는 게 중국이랑 인도잖아요. 인도가 중국 인구를 넘어섰다면서요? 그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내년에 넘어설 거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G2까지 올라올 수 있는 원동력이 인구였으니까 인도도 당연히 그 원동력이 있겠죠. 그리고 연령대를 보게 되면 20, 30대가 상당히 두터워요. 그만큼 노동인구가 많다는 이야기니까 앞으로 제조업이 여기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실제로 애플도 중국에서 인도로 공장을 옮기고 있거든요.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많이 옮기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러면은 인도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인도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 하면 당연히 지수를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지수 투자하면 INDA라고 미국에 상장된 ETF가 있고 국내에도 인도 ETF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도를 바라보시면 좋고 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기업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것 중에 인도의 백색 가전이 요즘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전기를 꽂는 이런 냉장고가 없었대요. 그리고 지금 침투율을 보면은 한 50에서 60% 넘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아직 냉장고도 다 배포가 안 된 상태니까 우리나라의 과거 한 20, 30년도 전에 보면은 우리도 가전 에어컨 냉장고 이거 다 쓰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전부터. 근데 지금 거의 다 쓰고 있고 인도도 백색 가전이 그런 식으로 요즘에 깔리고 있다니까 그런 시장을 먼저 바라보셔도 좋고요. 그 두 번째 인도에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오토바이가 자동차로 바뀌고 있어요. 오토바이 점유율이 거의 한 80% 정도 되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 나라의 이제 GDP나 이런 것들이 성장하게 되면은 자동차의 사용이 더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20% 정도밖에 안 됐던 승용차가 점점 늘어날 테니까 이쪽 시장을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인도 첫 번째가 인구 변화였고 두 번째는 기후 변화가 있어요. 기후 변화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폭염폭우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갑자기 추워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영하인 것 같은데. 네, 영하로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얼마 만에 폭우 막 50년 만에 30년 만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기후가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라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대체 에너지가 나오고 친환경이 나오는 거고 대표적으로 전기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당연히 미래 가치가 좋으니까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나는 친환경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ICLN이라는 ETF도 있어요.
친환경에 투자하는 ETF고, 그리고 탄소 배출을 너무 많이 하니까 기업이 쓰는 탄소 배출권보다 더 많이 쓰는 분들은 그 탄소 배출권을 사다가 써야 된단 말이죠. 우리 종량제 봉투처럼. 그럼 KRBN이라고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ETF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후변화에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 친환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런 ETF도 괜찮고, 마지막 세 번째는 노동의 변화예요. 한국의 노동시장이 많이 줄고 있죠. 시간이. 예전에 이제 주 6일에서 주 5일로 바뀌고 52시간 근무까지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데, 52시간도 많이 줄었는데 우리는 더 줄일 여력이 있어요. 일본을 보면은 40시간밖에 일을 안 하고, 독일이랑 프랑스 쪽 보면 35시간이래요. 그만큼 우리는 아직도 많이 일하고 있는데 그래도 줄긴 줄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면서 우리가 어디에 소비를 하느냐 패턴을 보면 좋은데요. 회사를 제가 다닐 때 보면은 그때 이제 52시간이 도입돼서 사람들이 야근을 갑자기 안 하니까, 컴퓨터가 꺼져서 야근을 못 하니까 뭘 해야지 되지 하다가 가는 곳이 이제 당구장, 골프장, 골프 스크린 골프장, 이런 데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골프존 매출이 2배 이상 늘었고, 이렇게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성장하는 산업을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일터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설거지도 이제 우리가 안 하고 식기세척기가 해주는 것도 있고, 세탁물도 이제 접어서까지 배달해주는 시스템도 나오고, 요리도 반조리 식품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노동하는 시간도 줄어드니까 집에 여가가 많아지니까 안마의자가 들어서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또 생기고, 인테리어도 막 집에서 꾸미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시간에서 소비를 차지하는 주력 사업들이 뭔지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투자를 어디에 하면 좋을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가장 큰 목을 차지할 게 이제 여가 중에 여행일 것 같아서, 여행 쪽에는 이제 미국에 상장된 ETF로는 JETS가 있어요. 그리고 AWAY, 어웨이라고 하는 건데, 숙박이랑 이제 항공 관련된 산업에 투자하는 상품도 있으니까, 이런 쪽을 바라보시면 앞으로 미래에 변화되는 게 이런 거구나,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ETF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미래의 변화에 도움되는 기업인지 생각해 보시면, 전망이 좋다면 지금 같은 건 오히려 기회의 순간일 수 있겠죠. 인구 변화와 기후 변화와 노동의 변화. 네.